이제 AS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이제 2교시 때 여러분의 그 AS 다 컴퍼니 컴퓨터에 있어요. 괜찮았나요?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그래요.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상한 철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방법이 똑바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종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저하고 이제 같이 오래 투자했던 친구가 둘이가 있는데 한 친구는 정말 명문대에 나오고 지금도 엄청난 이제 사회적 위치에 있는 분이고 또 한 명은 또 되게 멍청한 친구가 있는데 멍청한 친구는 늘 돈을 벌고 똑똑한 친구는 늘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차이가 뭔지 한번 잘 봤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친구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가장 착한 종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를 정확하게 다 분석해야 되네요. 그리고 학생에서도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더욱 열심히 공부해요. 이게. 그러니까 물타기가 10번 물타기를 하고 하는데 이미 그 종목은 3년 사이에 10배 오른 종목이에요. 10배 올라갔기 때문에 2년 사이에 한 3분의 2 토막 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서 3분의 2 토막이 나면 손절매를 해요. 그리고 다시 10배 올라가는 거 찾아와서 또 발표를 하고 사고 또 3분의 2 토막이 나오고 이걸 한 3, 4년, 4년 반복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또 멍청한 친구는 자기는 멍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종목을 안 들어가요. 우리가 늘 아는 종목만 들어가고 그 아는 종목이 5년 사이에 꿈쩍도 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 종목인데 어떤 이벤트가 실제로 현실화되면은 움직일 만한 종목을 이제 깔아놓는데 그 중에 세계사 하나만 날아가도 걔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두 개는 안 움직여도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덜 빠지고 그 친구는 늘 돈을 벌고 똑똑한 친구는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사이렌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침몰할 확률이 더 많고 오히려 기마개를 닫고 그냥 내 갈 길만 가는 편이 수익률 상승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최근에 뭐 유튜브를 구독 청소하고 나니까 수익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가는 게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시간 분석 같은 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오늘의 특징 종목에 스타 종목만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도 좋고 이것도 다 좋다 보니까 백화점식 정보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어 버리니까 뭐 오른 것 떨어진 거 합쳐버리면은 시장 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수익도 안 나고 공부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나한테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시장이 빠지면은 이 친구는 객관식 작업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과 똑같이 움직이게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시장이 폭락하니까 자기도 폭락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분석이 안 돼서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그래서 더더욱 시장 분석 열심히 해요. 그래서 폭락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경제 분석 안 해서 하는 것보다 경제 분석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분석을 하면은 이 나온 이코노미스트들의 말은 바로 맞고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말될 거 틀리돼 있으니까 계속 방향성을 체크해서 지금은 이제 덜 빠질 것 같으니까 현금화시켰더니 급반응해버리고 급반응해서 딱 잡았더니 이제 급락해버리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나 사람이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흐름은 보되 개별 종목만 이제 봐야 된다. 개별 종목이 이미 움직인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여러분이 봐서 한 50%고 100% 종목을 누가 얘기하면은 아이고 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목으로 많이 돈 벌어서 커피 사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바텀만 있고 탑다운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투자는 대부분 바텀업 투자가 대부분이죠. 이게 대부분인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게 미국 시장이 한 40년 동안 금리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게. 그때 통했던 전략이 이제 바텀업 전략이었고 탑다운 전략이 워렌 버핏 쓴 적이 있었어요. 1970년도 그때. 워렌 버핏 투표를 보다 보면 더 이상 싼 주식이 없어서 자기가 만들었던 조합을 해체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40년 그 전에는 버핏도
어떻게 보면은 탑다운도 좀 봤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하는 거 다 보자는 거예요. 그냥 탑다운도 하고 바텀업도 하고 기술 분석도 하고 수급도 체크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해서 뭐 배당 투자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다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자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게 있고 이제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는 뭐 참고 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 그리고 이거 브라질 비가 내리면 커피콩 수확량이 늘어나서 커피 가격이 낮아지고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정도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면 누가 돈을 날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책을 좀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좀 자각 속에 있을 뿐이지 하나의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스타벅스 가격이 500원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커피 관련주도 좀 올라가서 해서 봤더니 안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이유가 이 원두가 그 커피 전체 매출액에서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커피 가격이 뭐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커피 판매하는 회사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그 단서에 불과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좀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돈을 확 풀어서 발생된 인플레이션에서 풀었던 돈을 회수만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거예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은 뭐 물가가 급등을 하고 물가 급등한 이유가 그 식료품 같은 거가 지금 파종이 안 돼서 풍작이 나서 발생하는 거라든지 전쟁이 나서 발생한다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은 수요 때문에 디맨드 단에서 생긴 게 아니라 코스트 부분에 생긴 부분이어서 금리로 어떻게 만질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인플레이션이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8점, 지난달에 8.4, 이번 달에 8.2까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우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적인 측방을 제가 본 거죠. 근데 이제 투자식이라는 게 복잡해여가지고 뭐 커피 가격 브라질 비가 내려서 그 스타벅스 주식 샀더니 대박이다. 이 정도의 마인드로 투자했다가는 이거 뭐 박살나기 십장이 저게.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그 단순계가 아니라 복잡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쉽게 볼 건 아닌데 그러면은 쉽게 볼 건 아닌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보면은 제가 오늘 계속 반복드리는 거는 무조건 싼 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 주가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싼 거 사놨더니 엉뚱하게 무슨 테마로 붙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운이 내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는 그냥 물가로 소를 끄고 가는 까지만 하고 물 먹는지 안 먹는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복잡인데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 게 그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익률이 나빠진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수익률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수익률이 나빠지는 이 무슨 연구가 이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잖아요. 돈을 잊지 마라. 첫 번째는 이제 잊지 말아라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 이 돈을 잊지 말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추억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미 뭐 움직인 종목을 하지 말고 달리 말고 달려가지 말고 늘 이제 그냥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것들 바닥에 있는 거 주워담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대답을 나는 수익 매수한 적이 없었나 심층 분석 인터뷰를 보면서 데이터가 막 얘기하면은 그럼 지금이 이 타임이야 지금이 아니라 들어간 적이 없었나 대부분 여러분의 손실을 일으켰던 것은 이미 움직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또 이제 AS 하는 말씀은 움직임을 하지 마시고 움직임 꼭 사고 싶으면은 모의 투자식으로 엑셀에 적어놓으세요. 엑셀에 적어놓고 지금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적고 지금 사서 지금 살 거면은 뭐 보름 뒤에 사도 되고 한 달 뒤에 사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계속 열어가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이런 걸 좀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 70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나중에 있었어요. 그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트남에 미국이 하도 돈을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화폐로 왕창 찍어서 전쟁 비용 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런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썼던 돈을 금리 인상해서 해서 막아볼 끝이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우이스토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 이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고 이 비용이 이제 비용 따라서 생긴 인플레이션,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 인플레이션하고 합쳐서 잡아버려요. 그 이유가 그 물가가 8% 나왔다면은 이상 물가가 8%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임금이 8% 이상 오르지 않으면은 사실 임금 삭감이 되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8% 이상의 임금을 줘야만 그 구매력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이 생겨 버리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건데 당당히 금동 이민에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될 확률이 되게 높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이제 매우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원화도 굉장히 비무호적이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대형 수출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대형 수출도는 제가 말한 굉장히 거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안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년에 되면 또 여러분이 또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3%대까지 왔는데 이게 좀 문제는 많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제가 쓴 거를 보면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3% 올해가 인플레이션이 3%면 내년 3%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노동 생산성이 2% 증가했다고 가정하고 인플레이션이 3%면은 내년 임금은 최소 4%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구매력이 감소하고 구매력이 감소, 그러니까 노동자가 구매력 쓰는 돈은 상대방에 대한 매출이잖아요. 근데 매출이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매출 감소가 나오는 거고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회사가 성장을 못한다는 거고 성장 못하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을 받아줄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럼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주식시장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정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 성장 같은 걸 투자하면은 이제 그거는 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주요국 같은 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미국, 영국, 이탈리아 전부 다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책에서 지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수요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견해는 금리 이상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말한 이 공급 위주 공급 이거는 비용 견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비용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면 식료품 오른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전쟁이 났으면 전쟁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전쟁도 해결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식료품 같은 걸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제 생산력을 높이는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뒤에 또 설명 좀 드리고요.
그래서 땅 자체는 이제 매우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좀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책에서 내가 쭉 다 이제 좀 적어 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집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 임금 인상하고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와서 물가 스파이럴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프리덤원의 통화주의라는 것도 이 책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수요 결의인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게 너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푸니까 모든 물건의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건이라는 거는 주식과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풀었던 이 돈을 줄이면은 다시 원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금리도 금리인데 금리는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요 때문에 발생된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공시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이미 풀었던 양적 축소가 되면서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70% 같은 경우는 금리가 20% 이상이 올린 적도 있었는데 20%까지 올리겠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20%까지 올라가면은 아파트 담보 대출도 받아가라도 안 받아가겠죠.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이제 금리를 뭐 3%가 끝이다, 4%가 끝이라는 말도 많이 있긴 한데 이 3%가 끝인 4%가 끝인지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얼만큼이 에서 잡힐 수가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물가가 잡히려고 그러면 두 가지 해결해야 되는데 러시아 전쟁 꺼내야 되고 중국 락다운 해결돼야 되는 건데 둘 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뭐 조그만 중소형주 투자라든지 그런 건 매우 위험하니까 대형주, 수출주 밖에 달렸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통화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이게 쭉 올라가고 이거는 통화량을 말하는데 이렇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간 거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냐는 문제예요. 총 20년 전의 화폐 가치가 지금 화폐 가치는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냐, 아니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의 가격이 떨어진 거냐 이 문제인데 결국 보면은 강의 통화량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과 부동산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아파트 가격 같은 것도 이미 고점을 지금 다 찍었어요 지금. 보통 90% 이상이면은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라는 건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2008년, 7년, 8년 이때 가면 고점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파트 가격이 한 6년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파산했는데 주식으로 망하면은 몇 천만 원으로 망하는데 아파트에서 망하면은 몇억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제대로 이제 박살이 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다 매크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아예 안 봐버리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보지를 못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산을 투자할 때 아니면 실제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런 거는 꼭 한번 좀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제대로 투자를 하지. 딱 보면 2013년 이때 딱 바닥이잖아요. 이때 아파트 사시면 되고 지금은 파시거나 아니면 사거나 해서 또 한 7, 8년 기다리면 또 좋은 때가 오니까 그때 또 사시면 되는 거고 또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통화량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는 못 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갖고 온 건데 M2량과 이제 주택 가격을 좀 더 길게 봤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증가하는 거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주식 가격도 증가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통화량을 이렇게 증가하면 할 수 있지만 증가폭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원래 옛날처럼 갈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뭐 급격하게 뭐 옛날처럼 뭐 2000포인트 일하고 간다든지 900, 1000 이렇게 갈 수는 그거는 이제 통화량 자체가 완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얘기했잖아. 물가가 정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제 그 증가폭은 이제 많이 감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매크로 측을 통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게 좀 축소되고 있을 때는 부동산, 모든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실무자산이거든요. 실무자산 대표적인 거는 토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리츠가 있어요. 리츠. 그래서 우리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1호가 어제 그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그 청약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이번 달 말인가 아마 상장할 거예요. 상장하면은 만약 5,300, 5,000원에 공부한 건데 5,300원 정도가 되면은 세수면 됩니다. 첫 번째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모에 세종목이 되는데 이런 거는 그 배당 수익률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금을 나눠주는 건데 이 임대료는 늘어나게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뭐냐면은 임대료는 임대료는 CPI 50%, GDP 25%, ITC 25% 반영해가지고 프랑스 같은 거 이렇게 매달 올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도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GDP 성장률만큼은 올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해지가 되고 있잖아요. 땅값이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집에 가서 리츠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최근 한 석 달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마 대부분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움직이면 신고자산 올라가기 때문에 리츠도 한번 이런 시장에서 한번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볼 만한 종목이고 요거는 아직 상장 안 했기 때문에 상장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다. 요거는 이제 체감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 싸게만 이제 상장이 되면 볼 필요가 있는 종목 같은 겁니다. 그 보시면 그래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은 직접 부동산 살 수도 있지만 리츠라는 상품 쪽에서 살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이제 대목이 물은 당길 수는 있지만 이게 밀어낼 수 없다는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노건 같은 거 있잖아요. 노건으로 누가 당길 수는 있어요. 근데 노건으로 누가 밀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금리라는 거로 풀린 유동성을 잡아 당길 수는 있는데 금리를 낮추거나 해서 이제 그 비용 견인에 생겼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요가 아니고 비용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조언이랑 조언인데 이것도 한 부분인데 투자는 하되 도박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도박형 주식이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바이오주하고 게임인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메지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메지온이 신약 허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분산이 던진 거예요. 던지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안 되니까 폭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투자하게 한다는 분들이 이 대기 안 대체에 주사위 던지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확률에 돈을 든다는 거는 도박을 하는 거지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제가 급락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펄어비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이 대박을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느낌이에요. 그냥. 내 느낌상 이거는 대박이다 하는 건데 그 대박이 안 됐더니 바속박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런 식의 투자는 하면 할수록 재미는 있죠. 모두 도박은 재미는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도박을 계속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투자자가 굉장히 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베팅했던 게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급락이 일어날 수 없는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근데 골비트처럼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반토막 안 나잖아요. 반토막 날 수 없죠. 로이튼 모터스가 20시장이 미쳐났다고 해도 반토막 안 난다. 근데 메지온이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거는 내 생각이 틀리면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투자할 때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얼마큼 손해를 볼 것인지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 맞으면 대박 터져도 괜찮아야 되는데 이런 신약이라든지 게임들은 맞으면은 그럭저럭한 수익이 나고 틀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은 이제 한 방에 쭉 가는 종목은 사실 가지고 그냥 한 방이 없더라도 그냥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뭐 예전에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벤처 캐피탈 식으로 20개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건 괜찮아요. 20개가 나가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도박성이 짙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해버리면은 밤잠 설치는 인생뿐만 아니라 그냥 그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이 다 그냥 통곡 소리가 막 끊이지 않고 어쩌냐 어쩌냐 그러는데 그런 식의 투자는 좀 위험하다는 거. 그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허리케인이 불면 신문조도 하루를 날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인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가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유동성 때문에 날아가는 거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최근 2021년인가요? 2022년인가 그 코로나 사건 이후에 유동성 확 풀어버리니까 다 날아다녔던 거예요. 침으로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다 날아다녔는데 이게 딱 끝나는 순간 다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올라간 종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은 급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장이 폭락한다고 막 그렇게 걱정들 하는데 내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내가 꾸는 종목들 밸류가 너무 높을 때 그게 더 이상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날아왔던 게 폭락하는 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난 올라간 적도 없으면 떨어질 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책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던 건데, 확률적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그냥 높은 밸류 있으면은 그건 폭락하게 돼 있는데, 그 폭락 이유는 다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폭락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폭락하는 거 아닌데, 밸류가 높으면 언젠가는 폭락할 거고, 밸류가 낮으면 언젠가는 이제 당연히 정상 위치로 갈 건데, 우리는 확률적으로 좀 우리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만한 밸류는 저평가에 있는 종목에서 올라갈 만한 위치가 있는 거를 사서 풀어놓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한 3개 풀어놓으면은 한두 개는 날아가고, 안 날아간 한두 개도 손해는 안 보더라고요. 그럼 괜히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 거는 삼성전자 빠지면 시장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거에 왜 관심 가지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볼 필요 없지만 매크로 변수 중에 몇 가지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간 경우가 이제 2011년도가 있었고, 2018년도가 있었고, 지금 이제 세 번에 이제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들 아픔이 많이 생겨요. 예. 아픔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그냥 어중이 종목 사면 손해볼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좀 지금 매크 환경에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세네 개, 막연 5개 정도는 사서 그거 위주로 이제 좀 갖고 있으시면은 뭐 손해 볼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10회부터 지금까지 해서 뭐 손해를 그게 안 봤어요, 이게. 그래서 시장 폭락했다 그러면 뭐 남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좀 확고한 뷰가 있으면 손해 볼 일이 없죠. 근데 누구 풍만 좋고 그냥 산다든지 아니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인지 그냥 환율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좀 소홀히 하고 근데 그거 다 많이 맞아요. 그 바텀이 맞고 정말 가치를 사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건 다 맞는데 그냥 핵심은 이미 올라간 걸 샀다는 게 계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위험하다는 거고요.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건데 먼저 채권이 박살이 나고 그다음 주식이 박살나고 제가 경기가 박살나는 거예요. 얘 맞으면 원자재가 박살나는 건데 채권 이미 박살났어요 지금. 뉴스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뭐 채권 대학살이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0.5%에서 3% 올라가면은 6배가 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존 채권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채권형 주식들이 대상 투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음 차례는 배당주가 박살나는 차례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이 채권과 주식과 경기는 선행지수를, 선행지표를 본다면은, 주식의 선행은 이제 채권이 이제 상행을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주식이 움직이고, 경기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즉, 금리 상승기에는 뭘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좀 잘 이런 책을, 오늘 책도 한번, 이 책이 좀 읽기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 이 책은 하루만에 다 읽었어요. 되게 내용 간단해가지고 하루만에 다 읽었어요. 요거는 하루에 뭐 한 3, 4일 걸렸을 거예요. 3, 4일 읽고, 또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읽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은 이걸 이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부분은 이해 안 했어요. 그냥 이상적으로 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뭐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건 좀 이제 쉬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옛날 태국자 방송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서울과 평양의 기점인 개성에다가 남북 철도 착공식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평양에서 개성까지는 북한이, 그리고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남쪽이 이제 철도를 연결해가지고 만들자 그랬는데, 그 부분은 개성시가 있으면은 개성에서 북쪽 개성에서 개성역까지는 북한이 만들고, 남쪽 개성에서 개성까지는 남쪽이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해갖고 우리 열심히 한번 이 도로를 한번 나가봅시다 했더니,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성팀들 막 나와가지고 곡괭이 들고 와서 그냥 막 땅 파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왕 만드는 거 남쪽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멋지게 만들려고 해서 그냥 곡괭이 들고 막 망치 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서는 삶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의사가 있나 없나, 왜 안 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얼마 있었더니 이는 차가 오더래요. 북한에서는 수백 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만났는데, 이는 차가 오더니 덜덜덜덜 하더니 일주일 만에 다 만들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산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그래서 생산성만 높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해법은 그거예요. 생산성 증대는 노동자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제 인간의 경과를 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인하든지 생산성이 늘어나면은 기업이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으면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의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하고 노동 생산은 가장 적고,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은 생산성이 극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을 수 있을 건데, 요게 나올 때까지 시간은 2, 3년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은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매크로는 그렇다. 매크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 4년 동안 지수는 이렇게 쭉 빠졌어요. 이게 빠졌는데 개별적으로 롯데 시장 같은 건 예비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저도 똑같이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한 2년 동안 지수는 이렇게 쭉 빠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지수도 2,500포인트고 내후년도 2,500포인트이고, 아니면 뭐 2,200과 2,9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2년 내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종목들은 ESG 같은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5배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버리는 때가 나올 것 같고, 그런 종목을 좀 더 빨리 캐치업해서 여러분 딱 잡고 비중 실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연락거리에서 끊는 분이 있거든요. 많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도 이미 같은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여러분 모여서 ESG, 거버넌스 이 이슈가 지금 매우 핫한 이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저평가된 기업이 한키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영 문제라든지 지배 구조가 너무 나빴는데 이게 개선이 되면은 그냥 몇 배 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지금 모든 가치투 펀더들이 이거 행동주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조직화되고 해버리면은 뭐 만성 저평가의 어떤 경영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급격히 재평가가 되면 지금 PBR 0.5배, 2배짜리들도 있잖아요. 0.3배짜리. 그게 PBR 2.0배, 3.0배 되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좀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종목은 제가 오늘 추천 세 종목에 없네요. 그죠? 여러분이 찾아서 보이면 저한테 카톡 넣으시면 저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체가 이제 닭건닭건 이제 오토버 이 책은 유튜버 한테는 자동차 미생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더라고요. 매우 간단한데 내가 쭉 적어놨는데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책의 핵심은 테슬라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 레벨 5가 아니라 레벨 2에 머물러 있는 건데 레벨 5 인척하면서 돈을 광습 끌어들이고 있는 영리한 나타납니다는 거예요. 그냥 한 2차 보면서 생각한 게 테슬라는 이거는 중국까지 포함합니다. 현대기아차가 5등이고 중국 빼버리면 2등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테슬라는 넘사벽이니까 얘는 빼버리고 2, 3, 4, 5등에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2등, 3등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의 정도의 그 가치를 평가받는 순간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이쪽은 새로운 이제 그 멀티플을 받아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걸 내가 좀 설명했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가 8천만 대라고. 이렇게 10년 동안 똑같아요. 늘 8천만 대의 차가 팔리고 있는데 이거를 한 10개사가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어수라고 했고 그렇게 전 세계 인구가 1년에 8천만 대를 자동차를 소비했던 이 인구가 갑자기 뭐 1억 대, 2억 대를 하는 이유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멀티플이 늘 뭐 5배, 6배밖에 못 받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테슬라가 들어와가지고 시장 많이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연기가 그 자동차 회사가 10개 회사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 시장을 제대로 장악해버리면은 실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망할 회사들이 몇 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망할 위험까지 감안해버리면은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없는데 만약 여기서 살아남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를 된다면 이 회사 내연기관 자동차로 볼 게 아니라 망한 내연기관차의 배류까지 땡겨와서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주들이 최근 재작년 작년에 갖고 한 10배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동차 주가 3, 4배 못 가라는 법도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내년까지의 주도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섹터 중에서 가장 그 잡히긴 종목을 사놓으면은 돈을 못 버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리는 확실히 있다 그러면 뭐 시장 같은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경제 분석, 댓글 분석 할 필요 없이 잘 담아놓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돌아간다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테슬라 빠들이 많더라고 이게. 테슬라 빠들은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다 장악할 거다. 그러면서 모든 회사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거는 믿을 수 없고 모든 회사 다 망한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살아남아서 2, 3, 4등, 5등까지는 할 텐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그 2, 3, 4, 5등까지는 들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러면 전기차 배율로 봐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대차도 괜찮아 보이고 기아차도 괜찮아 보이고 이쪽 밸류 체인 종목은 4대 그러면 부품사 어떠냐고 부품사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거의 완전차한테 전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아닐 것 같고 큰 회사를 좀 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요즘은 시세대로 팔잖아요. 이게 횟집 가면은 시가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말씀. 그러면 자동차도 시가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인상된 자동차 가격은 뒤로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차의
그 GV 뭐 80이나 이런 차 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다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그 철강 가격 같은 게 올랐기 때문에 올린 건데 철강 가격이 내려오면은 현대기아차가 너무 마음이 좋아하고 다시 옛날 가격으로 내리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죠.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한번 올라갔는데 내려갈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재료비가 떨어져도 내려가지 않으니까 마진폭이 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포레이션의 회주인 이제 자동차 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다 준비한 자료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 한 몇 분 한 건가요 지금? 9시 1시간 1시간 반 하셨어. 이거 한 것도 한 시간 30분 정도 30분인데. 그럼 제가 지금 발판 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좀 받고 또 10분 쉬었다가 또 달롱의 시간, 타령의 시간. 지금 발판 거 쪽에서 좀 질문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딴 데만 꺼주시고. 질문이 없어요? 혹시 글로비스 접근하실 때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생산을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을 담당하는 그 자동차 농가선이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 말고 다른 또 투자 계획 있으실까요? 지배구조도 있죠. 지배구조에서 현대모비스하고 그 현대글로비스 비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모비스는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모비스 가격은 좀 빠지고 글로비스는 올라가는 게 그 정의상 회장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했죠. 그래서 정의선 그 회장님의 기분이 있는 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글로비스하고 오토에 보였는데 둘 다 좀 괜찮아 보이는데 글로비스가 좀 더 또 내년 중고차 판매하면은 중고차의 특징이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하는 판매장까지 갖다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글로비스의 매출이니까 이제 그것도 괜찮아 보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뭐 글로비스 일부 시장이 너무 그냥 서프라이 돼가지고 이게 뭐 2분기 3분기 이어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거버넌스 이슈 그런 거는 지류사 쪽에 그런 이슈가 많이 걸려 있는 예. 그러니까 지주사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적 분할할 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적 분할을 많이 힘들어질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주주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소액주주들의 그 이익을 좀 침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상장 기업들 중에서 거버넌스 때문에 노예 적폐가 받는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해소되는 이제 포인트는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움직임 한번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번에 어떤 회사를 타켓을 해가지고 이제 거버넌스 이슈를 해가지고 주총 표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나오는 기업 중에서 이제 말도 못하게 싼 건데 널리 싼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한번 제대로 붙어주면은 그것도 이기기만 한다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기존 가치 투자 펀드, 대표된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타격 가격을 파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올해 내년에 좀 중요한 테마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여기 흔적도 많이 있죠. 흑역 중에서 예. 그 시가총 1조 단위인데도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탐방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요, 우리 회사 주식 팔아버리라고 왜 갖고 있냐고 그런 분이 있을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한번 타겟돼가지고 이제 주총 표대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서 만약 해동지 펀드에서 그쪽 이사들을 이제 들어가게 만들고 감사들을 처음 성공하면은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은 좀 올라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그 전쟁 같은 경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이제 본격화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하고 이제 연예에도 좀 센터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나하고 만나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맨날 ESG, ESG하고 이게 막 이렇게 붙여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어떤 그 친구는 이제 글로벌하게 투자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말은 이제는 그 밸류를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정치 체제라든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투자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라의 그거는 저도 중요하고 이제 그 개별 문제도 중요한 때가 왔기 때문에 한번 투자할 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숫자에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결국 미국 편에서는 나라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미국 편에 설 수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국이 락다운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동차를 안 만드는 게 좋은 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중국 진출했다가 거의 다 말아먹고 지금 중국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러고 있으면 더 잘 되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테슬라는 중국 공장 문이 닫아 보니까 판매 생산 못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그런 염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반도체 부품이나 소재주 투자할 때도 중국 쪽과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뭐 미국에 연결되어 있는 예를 하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2년째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ESG 갖고 투자해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쪽에. 연금에서는 ESG가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조금씩 이제 떨어진다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말하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숫자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만약에 누구죠? 이재명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똑같은 이재명이 되는 경우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숫자만 보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경제 예상 성장률과 윤석열이 대통령이 때 다르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핵심적인 걸 안 보고 숫자만 보면은 그거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브라질에 투자를 하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누군지를 보고 그 사람이 시장 경제에 맞게 그 경제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와 그 굉장히 포퓰리즘에 강한 사람이 대통령 됐을 경우에 브라질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시각이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PBR이 맺히고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 이것만 봐왔는데 이제는 경영진이 어떤 사람이고 이 경영진이 이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까지는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그분도 거의 행동주의 쪽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행동주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선도들이 몇 개가 이제 세워져가지고 정말 자산 가치 높은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걸 한번 공개해 보고 그러면은 그런 종목은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건설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분양가 상한데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여의도며 분당이며 이게 신고 제한도 풀어주고 9층, 50층까지 올리게 막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어서 부담이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좀 디벨로퍼를 하는 이제 건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밸류가 낮아요. 그런 기업들도 지금
어느 때부터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조금씩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주가는 못 집이냐? 그 이유는 배당 안 주는데, 그러니까 한 주당 주당 1,000원을 벌 때나 주당 5,000원을 벌 때나 주당 10,000원을 벌 때나 배당금 똑같이 100원이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주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주주들이 이제 많이 깨어져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배당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뭐 5,000원을 벌었는데 1,000원을 배당했던 회사가 이번에는 7,000원을 버니까 배당금을 2,000원으로 확 올려주고 어떻게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건설 회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건설주 중에서도 좀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좀 보여요. 그런 종목도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근데 그런 건설주 투자할 때 제일 문제는 이제 자체 분양하는 현상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 건설 투자할 때 좀 제일 문제는 이제 그좀 핵심 지역 있잖아요. 자체 개발 핵심 지역이 분양이 완판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도 시도를 많이 했던 건데, 그 청약 시점 끝나면 보통 뭐 70대로 완판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해보면 50%밖에 분양 안 됐어요. 광고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분양 경쟁률은 뭐 50대 1, 70대 1이고, 실제 실계약을까지 가면은 피 먹고 나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피가 많이 형성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실제 경쟁률하고 실제 그 계약률 편익긴 한데, 그래도 그 건설주도 저는 뭐 상당히 밸류가 너무 싸고, 또 윤석열 정부는 또 이제 분양가 그 부분 좀 자유화 해주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건설주도 지금 정도면 사서 매수해서 3, 40% 이상 벌 수 있을 시점이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IS 동사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작년 12월 중순에 가가지고 3월 10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낙탄세자 팔았죠. 근데 왜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아마 건설주 쪽이 좀 부과를 받을 것 같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 부과이 받을 것 같은 게 확정이 되는 순간 이제 팔아야죠. 그런데 그거 다시 또 빠져있길래 또 빠지면 또 다시 또 당났는데, 그것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이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체 사업장도 많고 해서 이제 그거는 또 사고만 하다 싶어서. 근데 건설주들은 포가 뭐 3점대, 4점대도 그렇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10배가 가도 10배 가도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지에서 오는 사서 5배 정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이제 논리인 거예요. 이제 처음 그러니까 논리가 겹쳐지만은 이게 못 가는 이유는 대부분 거버넌스 그 이슈예요. 그냥 회사 돈 많이 벌면 뭐하냐, 어차피 주식 그 돈을 우리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못 가는 건데, 이게 어떤 이슈로 인해서 조금 해소가 되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IS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게 있을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한 내년까지 가면은 그것도 3, 40% 이상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못 가면은 뭐 연동산 사람이죠. 뭐. 그리고 또 다른 거 심도 없나요? 저 혹시 최근에 그 물류비 오르고 그래서 조선 쪽 보고 있다 신조 그런 것들. 그다음 조선 쪽은 보다는 피팅 업체가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피팅 업체는 또 LNG 터미널 이렇게 건설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앞에를 분석해야 되니까 거시 경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말씀하니까 네, 조선주에서 피팅 업체. 피팅 업체들. 조선주는 그런 것 같아요. 조선주는 수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대를 이제 그 찍어내냐에 따라서 피팅하는 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LNG선을 싹들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LNG 선을 만들 때 기간과 벙커선 같은 배를 만들 때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T 업체들이 나가려면은 물량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과가 조금 이제 LNG선이 많이 달리니까 물량보다는 성과 때문에 매출 자체는 늘어나는데 그 물량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피팅 업체까지 공기가 가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고, 그래서 조선업체는 조금 그러니까 개인 조선주 피팅 업체 같은 데 크게 먹으려면은 조선 쪽에서도 많이 납품하고 딴 데도 많이 납품해서 그냥 솔직히 나가면 그래 가면 날아가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는 안 보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상 나오는데 근데 아까 수출이 우리나라에 이제 네. 문화에 수출이 괜찮으면 그러면은 해운도 이미 올랐는데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수출 같은 경우도 괜찮죠. 해운 쪽도. 해운도 계속 괜찮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실 좀 줬잖아요. 예. 한번 슈팅을 줬는데도 괜찮고. 뭐 1분기 시작이 잘 돼. 현재 글로비스만 본다면 그 1분기 올해 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까지. 실적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내년에 또 줄 거야? 근데 저는 그 해운 그쪽이 주는 아니니까 이게 그러면 자동차 운송 그쪽 부분을 하면서 너무 그쪽이 이제 모양 딸리니까 그 그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동차 광역버스인데 버스 운행하는데 그 짐도 실어달라요. 짐도 실어주는 그는 이제 자동차가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기다가 다른 운임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주니까 막 매출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 늘어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플러스 알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아까 실적을 볼 때 네이버에 있는 컨센서스 들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소형주를 좀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소형주는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매출 실적을 이 매출 잘 나왔는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네. 부분은 딴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움직이지 안 움직이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코드에 우상승자라는 게 있잖아요. 우상승 동시에 딱 났는데 우상승과 동시에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전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내려왔거나 안 움직이면 급등이 나오는데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우상승자 공시가 나기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에 이미 40, 50%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와 동시에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만약에 어떤 기업이 2분기가 이제 발표되고 있잖아요. 이거 남아요. 뭐 하잖아요. 2분기 아직 남았네요. 1분기 실적이 남아 있는데 이 어떤 크세서가 없는 기업인데 굉장히 서프라이즈적으로 보이는 게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 먼저 주가가 보는 거예요. 이미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그래서 최근 3분기 사이에, 석 달 사이에 주가가 4, 50%, 30% 올랐다 그러면은 이미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접근하는 건 위험하고요. 만약에 석 달,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전혀 안 움직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번 분기 실적이 일회적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건지 또 봐야 돼요. 지속 가능한 거로 보이고 2분기, 3분기도 이게 나올 걸로 보이고 주가 안 밀리면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사야 되는 건데 이제 좀 위험한 경우는 그냥 일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철강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철강 가격이 갑자기 솟치 나가지고 이번 분기가 뭐 역대급으로 10년 만에 처음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분기에는 다시 원샷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원자재 때문에 뭐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경우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 외에 좀 그냥 추격 매수라고까 이야기했지만 좀 그래도 따라잡을 만한 것들은 아주 신제품이 그냥 대박 터진 경우가 있어요. 옷인데 그 옷이
정말만 잘 팔면 그것이 이제 좀 더 팔릴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당황할 만하죠. 그래서 매출의 질이 어떤지를 봐가지고 매출이 증가하는 확실한 어떤 상품 매출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당황을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근데 이제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그 싸게 잡으려면 소크에 잡는 게 더 낫죠. 이제 소크가 나요. 아, 실적이 소크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주 대지 같이 제주주였는데 제주주들은 그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운반비가 한 30억 정도 나오다가 이번에는 운반비가 270억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반비가 한 플러스 200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 많나 봤더니 이번에 그 아까 전 반대인 거죠. 운송비가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 분기가 이제 망가졌고 그것 때문에 주가 그 의소가 나서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운송비가 유지 가능할까? 아니면 정상화될 것인가 생각해서 정상화된다면은 이게 언제쯤 정상화될까? 봐서 이제 올해 말까지는 정상화될 거라면은 이 노동비 때문에 빠졌던 거는 올해 연말이 되면 원시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베트남에서 이제 그 공장인데 베트남이 이번에 코로나가 갑자기 퍼져서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는데 베트남에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 때가 온다면은 베트남 공장이 원상 복귀가 돼서 다시 가동이 예전처럼 올라가면은 시장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본다면은 인원수가 빠졌을 때라면은 살 수가 있죠. 이제 샀는데 그 코로나가 해결되기를 바라되 뭐 길어야 6개월 정도라면 6개월은 버틸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사서 6개월 버텼다가 실제로 코로나가 베트남 공장에서 다 이제 해소가 되고 다시 이제 마스크 보고 일을 하게 되면은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 거를 사는 거는 괜찮은 건데 그런 주식도 문제는 많이 빠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계속 이제 때려보고 있다가 백락을 하거나 많이 빠질 때는 사고 이런 게 이미 다 시장이 퍼져가지고 이미 주가가 예전 수준 근처에 와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고점에 물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투자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종목을 매매했는데 한 명은 늘 손해를 보고 한 명은 늘 이익을 보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한 명은 뭐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해서 손해를 보고 한 명은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해서 이익을 보는 건데 그러면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일까를 보면은 시장이 망가지거나 어떤 그 나쁜 뉴스가 나와서 그냥 힘들 때가 그 주가 쌀 때고 모든 게 좋아 보일 때는 비쌀 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시작도 잘 나올 때는 이미 시장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 있는 때이니까 그때 사서 거기 그렇고 시장이 망가지거나 또 나쁜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망가졌을 때 그때 잡아야지 돈을 버는 건데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유튜브 중에서도 뭐 190만 유튜버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는 여기 신청 분석하면은 이미 올라간 거의 분석 에너지가 와가지고 왜 올라간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공부하니까 계속 고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저점을 잡아내면은 아무도 안 보시는 사람 그랬다는 것 같고 요즘 이렇게 이 시장이 그냥 이 종목, 이 산업은 왜 이 모양이 꼴이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이제 조사를 하고 확신을 갖고 이제 당분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늘 싼 가격에 사는 연습을 이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없나요? 지금 잠깐 말씀을 주신 연선인데 선생님 배역을 사서 매도를 할 때 좀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하시는지 지금 오늘 말씀 주신 종목을 예를 들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 같이 산다해도 요거는 많이 벌고 요거는 적게 벌고 요거는 잃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인 걸 용돈으로 좀 3개월 정도 운영하셔서 그거를 좀 많이 불리셨는데 그런 거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접근을 해서 항상 매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지고 싶습니다. 매도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보고 이제 매도하는데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IS 동서 같은 경우를 수익이 좀 많이 됐는데요. 저는 12월 중순쯤에 이제 샀어요. 근데 산 이유는 그때 수능 성적이 학교가 발표났어요. 이게 그래서 학교가 발표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 산 이유는 배당 수익률이 한 2.몇 %가 돼요. 그런데 그 회사는 미리 배당금 얼마를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액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배당액이라는 거는 얼마 배당금 나올지 알아야 배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배당할지 모르고 우리가 무배당을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배당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락이 안 생길 거라 생각해서 그 10회 조정에 샀고 배당 날 이후에 적당한 시간에 파면 되는데 그건 건설주란 말이에요, 이게. 건설주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건설 경기를 이대로 낮출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불었어요, 이게. 근데 그 원론 이유는 공급 부족이거든요, 이게. 공급 부족인 거를 이재명 쪽도 알고 있고 문재인 쪽도 문제예요. 윤석열 쪽도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누가 되든 이제 새 정부 수혜에 들고 건설주가 움직일 거로 저는 생각했어. 그래서 매도 타임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거야. 그게 매도 타임 그렇게 잡은 거죠. 그게 잡고 이제 그 갖고 있었는데 그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수익률을 크게 갖고 와야 되잖아요. 수익률을 크게 갖고 가야 되고 흔들림이 없이 수익률을 이제 누구는 5% 10%도 먹고 나갈 수도 있는데 해당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물량을 이제 모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0월 중순에 사고 이제 3월 10일 8일까지 10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00일 며칠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한 2번 정도 주가가 이렇게 뚝뚝 이제 빨리 있었어요. 그때 2번 다 샀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좀 극대화 시킨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어떤 종목이 이제 100%라고 했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그거 했어요.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우리가 그 100% 수익을 다 내 수익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100%간 거를 10%만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왜 손해보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100%를 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52주 동안 만에 2만까지 갔는데, 이거는 만에서 2만에 한 100% 먹었는데, 이 사이에 5번 정도 이렇게 출렁출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빠질 때마다 이제 산 사람들은 실제 시작점과 끝점이 100%지만 실제 수익은 200%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빠질 때마다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시점을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좀 가가지고 한 20일 전 있잖아요. 20일 전에 깨질 때마다 더 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담아서 이제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제 한 3월 중순 그때 팔았더니 뭐 수익 괜찮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 때는 살 때는 팔 때는 언제 팔지에 대해서 조금 매물을 해놓은 편이 좋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시대 매매했던 거고 만약 현대그룹이스를 내가 많이 매도를 한다면은 매도 그 시나리오 몇 가지 제가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2022년 12월 31일이 됐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매도. 이것도 하나 방법이죠. 내가 100점 100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실제 투자해서 내가 100점 해갖고 한 60점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근데 내가 만약에 한 9개월 동안 갖고 있었는데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내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안 움직이면 매도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돌발 악재를 해가지고 현대기아차가 대규모 뭐 전기차 리콜 사태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손절을 해야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현대모비스하고 합병을 한다고 공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공시하면서 갑자기 50%가 떡상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수익이 났으니까 그때는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관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 쭉쭉쭉 적고 난 다음에 매수 핵심 투자 아이디어 적고 이제 매도할 때 매도 이유에 적고 그 다음에 뭐 투자에 대해 갖고 보유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엑셀에다 정리하는데 그 밑에는 이제 새로 살 종목 해가지고 이제 1순위부터 지금 10등까지 쭉 적어야 돼요. 적어서 그래서 예비 선수 1등부터 10등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샀으면 수익률이 어떨까 이렇게 계산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꾸는 종목 중에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밑에 예비 선수로 교체할 수 있게끔 예비 선수도 관리하고 내가 꾸는 종목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보면은 사람이 이게 흘려가지고 이제 이상해지니까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재검토를 한 번씩 해봐요. 예, 혹시 그동안 다니는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지금 5월 달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포토를 이제 엑셀시트를 하나씩 만들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가야 되면 그때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첫 번째 뭐 투자 아이디어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IS 동서를 대통령이 이제 누구가 되든지 취업을 하고 나면은 그때 익신을 하겠다고 해서 익신을 했는데 그 다음 달 갔더니 이번에 서울에 분양하는 게 있는데 DMCC인가 쪽에서 분양한 게 있고 덕원지구로 분양했는데 이게 잘 되면 한 움직일 것 같다 싶고 또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는 다시 재시입한다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재시입을 하는데 그 분양이 좀 잘 안 된 것 같다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됐다 그러면은 내가 정보받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메모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건데 매도할 때는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다 끝나버리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왔을 때 매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가에서 고퍼로서 퍼가 확장되고 EPS가 올라가고 이러면 당연히 시가총액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정도의 뭐 근접했을 때 파는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오를 거를 예상하고 그 이벤트에 그 정도의 비슷한 위치까지 오면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은 내가 손해 볼 때 얼마큼 손해 볼 수 있을지 빠질 수 있는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 올라가는 거는 밸류가 싸다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 밸류가 싸다고 올라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갑자기 그냥 막 PBR 0.59 뭐 퍼가 8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밸류가 있다면은 이 밸류는 내가 살 때도 이 밸류였고 내가 사고 나서는 이 밸류인데 갑자기 이게 PBR이 갑자기 1.0이 될 이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올라가야 돼요. 개별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모든 기업마다 그 기업만의 키팩터라는 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게 있는데 거기에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라면은 구독자 수라든지 별풍선 구매 숫자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50%나 100% 올라갔다 그러면은 만약에 PBR 0.8배에 내가 샀는데 100% 올라갔으면 이미 2.6배인 거예요. 그러면은 2.6배면 싸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적정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면 이제 이익 실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는 그냥 10배짜리 100배 근데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좀 더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자꾸 바뀌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매수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 예전에 최준철 대표가 그때 특강을 거 들어보니까 뛰어달리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 아이디어는 처음 투자 아이디어부터 몇 배 간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읽기 힘든 아이디어죠. 사실은 처음에는 한 100%나 200% 먹을 생각하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팔아야 돼서 이제 팔려고 했더니 다른 이슈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슈까지 보고 팔자 싶어서 봤더니 그게 시연돼서 이제 300% 갔는데 팔아야겠는데 또 딴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5주터 10주터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10배 걸릴 거다라고 이제 사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산 것 중에서 5주터 이상 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아이디어가 이제 이어달리기 식으로 계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기가 구할 수 있는데 오늘 얘기했던 종목들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정도. 더 없나요? AS 이 정도 하면 이번에 그 쓰고 이제 유튜브 안 할 거니까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좀 물어보시는 거. 준비해요. 드시면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또 형님의 또 발론 들어가야 되는데. 지루하셔서